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8강 DCF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ER, EBITDA, 그리고 PBR을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이것은 수익 가치 관점에서 보되 상대적 평가 관점이었다면 DCF,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림은 같은 수익 가치이긴 하지만 이제 절대 가치 평가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이제 앞에서 있었던 자료인데 잠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는 자산 가치 방법과 이제 수익 가치 방법이 있고, 수익 가치 방법은 이제 절대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주로 이제 발행 시장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방법, 주로 이제 유통 시장에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 앞서 배웠던 PER, 그다음 PSR, 그리고 PBR, EBITDA 등이 대부분 그 유통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익 가치 평가대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릴 DCF 그리고 림 또 이외에 오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배당 할인 모형 이런 것들이 수익 가치 평가 방법이고 주로 발행 시장에서 사용될, 그러면서 절대 가치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CF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잠깐 뒤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이익의 현재 가치합이라는 큰 원칙의 가치 평가 방법 중에서 일단 벌어들일 수익을 세후 영업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여기서 이제 EBITDA의 세율을 적용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인 상각비를 더하고, 이거를 이제 그로스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업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게 할 때 필요한 투자, 캐펙스와 운전 자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캐펙스 투자, 워킹 캐피탈을 합계, 요거를 이제 그로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즉 그로스 그로스 캐시 플로우에서 그다음에 그로스 인베스트먼트를 제하고 남은 요것을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고,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이제 매년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주 세부적인 항목,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세부 항목, 현금흐름표의 세부 항목까지 다 예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는 한 3년 정도 디테일한 포캐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디테일 포캐스트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기업은 무한대로 운영이 되는데 무한대까지 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그럼 10년 중에서 3년은 세부 항목을 다 예상하는 디테일한 포캐스트 기간이었다면, 나머지 7년은 이제 세미 포캐스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매출 성장률은 한 몇 %, 그 다음에 투자는 몇 % 성장률로,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로 등등의 가정을 기초로 한 세미 포캐스트 기간이 한 7년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여기에 따른 10년간 예측을 하고 남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영구 성장률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 가치를 예상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매년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한 것들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인율로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고, 그 합을 우리는 기업 가치라고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앞에서 잠깐 시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포캐스트, 세미 포캐스트,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터미널 혹은 컨티뉴잉 밸류, 그래서 요 세 개 합인데, 이것의 이 구성은 세후 영업이익과 상각비의 합인 그로스 캐시 플로우와 캐펙스와 워킹 캐피탈의 합인 그로스 인베스트먼트로 구분되고, 여기서 빼져서 나온 잔액이 프리 캐시 플로우고, 이 매년도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해서 합인데, 그때 할인율이 웩이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이티드 에버리지 캐피탈 코스트,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되고, 결국 기업이 경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은 내 돈과 남한테 빌린 돈으로 구성이 되죠. 내 돈이 결국 에퀴티에서 E가 되는 거고, 남한테 빌린 돈이 debt 해가지고 D가 됩니다. 결국 D 더하기 E,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된 자금의 소스, 조달된 총액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한테 빌린 돈에 대한 비용, 흔히 우리가 돈 빌리면 뭐 합니까? 이자를 지불하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이 RD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체 자금에서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가 됩니까? D 플러스 2에서 요게 결국은 남한테 빌린 돈의 비중이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자에 지불하게 되면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그 부분은 세금을 내는 세전이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돼버리거든요. 즉 세금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1만에서 T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남는 게 뭐가 됩니까? 내 돈에 대한, E에 대한, 에퀴티에 대한, 그럼 요 가중치가 E 나누기 D 플러스 E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은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자본 비용 혹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 돈에 대한, 내가 남한테 빌린 돈에 대한 비용은 정해진 이자를 지불하니까 얼마다라고 알 수 있는데, 내 돈을 투자했을 때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얼마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 끝에 나왔던 것들이 CAPM 모델에서 자기 자본 비용은 이런 형태로, 즉 리스크 프리 레이트,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위험이 작은 수익률이 뭐가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국채 수익률이 가장 위험이 작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은 나라가 보장해주는 채권이니까요.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을 대표적인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로 보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아무리 내가 기대 수준을 낮춰도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즉 국채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 요걸 우리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바로 요게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개별 종목이 안고 있는 체계적 위험, 그걸 이제 베타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도출해 내게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DCF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밸류에이션 툴이긴 하지만 이것을 실무에서 쓰는 과정에서는 많은 정의와 가정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우리가 그 자본 구성 중에서 E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D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한 비용인 이자율은 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자율을 과거에 조달한 자금에 대한 경험치로 할 것이냐, 앞으로 조달할 자금에 대한 예측치로 할 것이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율은 유효 세율을 할 것이냐, 한계 세율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을 비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아까 제가 국제 수익률이다라고 우리 많이 쓴다라고 했지만, 또 국제 수익률에는 3년 만기도 있고 5년 만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쓸 것이냐에 대한 정의의 문제도 있겠고, 더 어려운 게 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사실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사전적 접근, 사후적 접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의 이 값의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치로 흔히들 경제가 안전된 선진국 경우는 한 4, 5%, 3, 4, 5% 정도. 그리고 경제가 아직 성장 단계에 있고 불안한 개도국 같은 경우는 8, 9, 10%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 7%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시장에서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정도예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또한 뭐 이용자에 따라서 아마 경험적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가정치를 쓰죠. 한 예로 작년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분할 합병을 하면서 안을 제시했을 때, 그때 이제 가치 평가를 하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시장 가격으로, 현대모비스의 분할 부분은 DCF 방식으로 가치 평가를 할 때, 그때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접근하면서 블룸버그에서 산식한 방식을 쓸 때 사전적 이 방법을 쓰면서, 그 산적 방법이라는 것은 시장의 개별 종목에 대한 수요 예상 예측치의 변동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11.3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한국의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6, 7%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11.38%가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그 시장의 상식과 공감대와는 갭이 컸죠. 그리고 이제 베타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베타라는 개념 자체가 1, 그러면은 시장과 위험이 같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시장보다 위험이 더 크다. 1보다 작다. 시장보다 위험이 작다. 이 개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베타를 1.26을 넣었다라면은 모비스라는 회사는 우리 코스피 시장 평균보다 위험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런 전제가 돼버리니까 그럴까? 뭐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했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DCF 과정에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했다 손 치더라도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그 전망치를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베타 값을 어떻게 추출해내냐, 리스크 프리미엄을 어떻게 도출하냐,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연구 성장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결과로 우리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의 이제 현재 가치를 구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각 가능한 유가증권, 즉 이제 비영업용 자산에 이제 반영되겠죠. 유가증권,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의 시장 가치가 반영되고, 그럼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기업 가치에 그 회사의 이제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 차입금 빼주고, 근데 나는 보통주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선주 가치도 빼주고 남는 게 바로 이제 보통주의 주주 가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통주 주식수를 나누면은 보통주 한 주의 이제 주주 가치가 계산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CF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그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미래, 예상이익, 현재가치 합이라는 개념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DCF는 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ER을 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단기순이익은 회계적 이익이거든요. 현금 흐름상에서와 좀 갭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DCF는 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회계 방식의 차이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내용 연수를 어떻게 하느냐 등과 관계없이 주주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베타값, 성장률, 그다음에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등등에 대한 연구 성장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표준값, 낙관적, 비관적 등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주주 가치를 계산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또 문제점도 적진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밸류에이션에서는 뭐 FI1 혹은 FI2 혹은 이제 12개월 포워드 같은 가까운 시점에 있는 예측치가 반영된 데 반해서 DCF는 지금부터 무한대로 먼 미래까지 전망치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예측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불확실성,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력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특히 가치평가에서 그 잔여 가치, 아까 10년 이후의 전망치 부분, 먼 미래 부분은 연구 성장률이라는 변수 하나를 가지고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가치 부분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전망치에 의해서 가치 평가보다 엄청나게 커요. 일반적으로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한 60% 이상이 대부분이 10년치 이후의 전망치에 의해서 가치 평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고 올해 실적이 어떻고에 굉장히 민감한데 향후 10년 이후에 과연 매크로 변수가 어떨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먼 미래의 전망치에 의해서 기업 가치의 60% 이상이 좌우된다. 라고 한다라면 그 얘기를 믿고 당장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쉽지 않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실제 그 발행 시장에서 특히 이제 M&A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용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성장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 혹은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의 가정에 따라서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아마 연구 성장률 1%포인트를 바꿔버리면은 기업 가치가 15% 내지 20% 이상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먼 미래의 연구 성장률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경우에
진짜 디테일하게 0.1% 정도가 아니라 한 1%포인트쯤이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이렇게 영향받는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가정이 다를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가정이 다른, 분석가가 다른 상태에서 기업 간 비교가 상당히 무의미하고, 이 얘기는 절대 주가의 판단 지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에 반해서 같은 가정을 가지고 업종 내에서 종목을 분석했을 경우에는 업종 내 종목 간 매력도 분석한테는 상당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채권가, 현금가, 주식 비중, 그 다음에 주식 내에서 섹터 비중, 그럼 섹터 내에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종목 선택한 다음에 종목 비중을 결정하잖아요. 그때 이 섹터 내 다양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실렉팅할 것인지, 혹은 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을 높일 것인지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림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개념상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이제 DCF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분석되어 온 툴이라면은, 림은 실제로는 1995년대에 처음 이제 나온 이론이었고, 그 이후 2000년 이후에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왜 이것은 더 실무에서 많이 쓰였냐? DCF는 사실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특히 유통시장에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데 반해서 림이라는 모델은 유통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그 이유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림은 RI, 즉 레지덜 인컴의 이제 이니셜을 딴 것인데, 우리가 이익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당기순이익이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인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손익 항목을 고려한, 그리고 법인세를 고려한 다음에 최종적인 이익이죠. 여기에는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비용이 금융비용이 차감된 이익이잖아요. 근데 주주로서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기회비용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 부분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컨셉이거든요. 즉 순이익에다가 내가 투자한 자금이 얼마입니까? 비제로, 기초의 자기 자본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바로 앞에서 했던 자기 자본 비용. 요거를 곱해주면 결국은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 당기순이익에는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은 명시적으로 고려했지만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은 고려 안 돼 있는데, 그거를 고려한 다음에 과연 그러고도 이익을 냈냐 안 냈냐의 관점이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본시장에서 합리적이라면은, 거기서 만약에 플러스라면은, 이게 플러스라면은 그게 뭡니까? 주주 입장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회사가 더 버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번다는 얘기는 초과 이익을 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은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많아지면서 결국 초과 이익은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0에 수렴할 것이다 라는 사실 가정이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가 났을 때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혹은 초과 이익이다. 그래서 레지덜 인컴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abnormal earnings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다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이코노믹 프로핏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당 할인 모형에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적정 가치는 기초 순자산의 매년의 RI, 즉 레지덜 인컴의 현재 가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RI, 레지덜 인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뒤에서 이제 림의 이제 특징과 장점과 아까 요 개념이 정의가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림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현재의 순자산 가치, 아까 기초 자기 자본이었죠. 여기에 미래 예상 레지덜 인컴 현재 가치 합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두 부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아까 DCF에서는 먼 미래 예상에 의해서 다 대부분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미래 예측치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무 정보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인식이 돼요. 그죠? 기초 순자산이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치 인식이 조기에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순자산에서 출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인컴이 반영되는데 제일 첫 기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0에 수렴을 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점점점 가면서 적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 인식은 조기에 많이 이루어져요. 아까 DCF는 어땠죠? 1기, 2기, 3기 해서 10기까지 다 예상을 하고 또 11기부터 무한대로 예상을 했는데 11기 이후 먼 미래의 전망치가 전체 가치의 6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즉 자녀 가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데 반해서 림은 자녀 가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조기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DCF에서는 어떻게 한번 다시 되시게 보면은 세후 영업이익 그러다 보니까 세후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율 계산해내야 됐고 운전자금 그다음에 설비 투자액 그리고 또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한 외기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 자기 자본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측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고 또 거기에는 또 가정해야 될 부분, 전제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데 반해서 림은 여기서 들어간 항목이 순이익, 단기 순이익 그리고 기초 순자산 이건 다 회계 정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DCF는 굉장히 정의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할인율도 자기 자본 비용 딱 한 항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다는 얘기죠. 항목이 정의가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에 비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용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기도 쉽고 먼 미래가 전망되지 않으니까 방어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 아까 이 과정에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실제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혹은 사후적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주식시장 수익률과 무이자율 대응치를 가지고 과거치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사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미래 예측치 그리고 현재의 주가 수준은 미래 예측치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어떤 사전적 추정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후적 방식으로 추정했을 때는 이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사전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거는 변동성이 커요. 즉 시장과 이제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 이 할인율이 높을 때 주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고 할인율이 낮을 때 주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이론적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는 장점이 큰 만큼 또 단점도 좀 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사후적 방법과 사전적 방법을 결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현재의 수준도 반영하면서 추세의 변동성도 적게 하는 이런 효과를 구할 수 있고 이랬을 때 막상 해보면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작을 때 한 5%대 높았을 때 뭐 한 8%대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 7%대 아까 말씀드렸죠. 한 6, 7% 정도가 대부분 이제 한국의 경우는 컨센서스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6.59%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랑 어느 정도 비슷하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대부분 경우에는 뭐 엑셀에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여러 데이터 업체에서 계산한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제일 많이 쓰이는 베타 방식이 바로 이제 역사적 베타라 그래서 이 시장 수익률과 개별 주식의 관계에서 직선식으로 표현한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개별 종목의 주가의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한 계수, 요거를 이제 베타를 많이 쓰거든요. 가장 편리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제 설명용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조금 더 조정을 해준, 즉, 소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통계 기법을 이용한 이제 조정 기법을 한 게 조금 더 설명력이 높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나가면은 부채 비율이라든가 주당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든가 총자산, 배당 성향 등등을 어떤 보면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추가적으로 설명 변수로 반영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베타의 설명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대신 이 부분은 역사적 베타보다는 사용하기엔 조금 복잡하죠.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사적 베타는 대부분 엑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요 역사적 베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시트인데 대부분 이제 캐피탈리스트나 애널리스트나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 분석을 할 때, DCF를 할 때 포캐스트 시트 모델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매출 전망하고 원가 전망하고 이익 전망하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일상하면은 보통 이제 그걸 3년 전망을 하거든요. 요걸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디테일 포캐스트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망치가 여기 이제 DCF 전망에 해당하는 개별 항목에 다 이제 연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 4년차 이후는 전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미로 주요 항목에 대한 뭐 가정치, 성장률, 비중 뭐 이런 것만 예측하면은 계산이 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10년차 이후에 대해서는 연구 성장률이라는 항목을 입력을 하면 계산되게, 이런 형태로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제 제가 이 모델에서는 연구 성장률 터미널 밸류 에서 계산할 때 연구 성장률을 3%를 가정을 했었어요. 즉 3% 가정을 했고, 이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7%를 가정했고, 이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가 26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사실 연구 성장률이 과연 3%일지 4%일지 2%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근거하에 3%라고 가정했지만, 만약에 3%가 아니라 4%라면 그럼 어떻게 되나 해보면은 이 가치는 30만 3천 원, 즉 플러스 16%가 돼버려요. 다른 건 손 하나도 안 대고 연구 성장률만 1%포인트 높여줬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1% 낮춰봤어요. 할인율을 낮추는 거죠. 그랬더니 또 가치는 34만 3천 원으로 13%가 또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와 관련된 가정은 누구도 절대값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롱텀 그로스 레이트, 연구 성장률이 난 3%로 가정했지만 4%일 경우, 5%일 경우, 그 다음에 2%일 경우, 1%일 경우,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 또한 여기선 지금 제가 이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지만 이거를 넣은 최종적인 웩이라는 할인율이 9.2%가 나왔는데, 이것이 8.2%라면 10.2%라면 이런 형태로 시나리오별로 해봤을 때 지금 나는 요 3% 가정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7% 가정했을 때 할인율이 9.2% 나오고 이랬을 때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 가정치가 바뀐다라면 그거는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나는 저게 공감 못해. 난 연구 성장률 한 2%밖에 생각 안 하는데, 나는 4%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는 거기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하면 되도록 일반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 용이한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실무적 관점에서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의 사례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